네, 이어서 행정 업무론 제2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지는 내가 직접 체크는 못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처럼 스스로 체크하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고, 처음 내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와 함께 쭉 지나가고 문제풀이까지 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을 강의를 듣고 나면 1차 시험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감히. 왜 그러냐?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내가 공부를 몇 배로 더 해서 지금 준비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부지런히 따라가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Follow me, everybody 하고 나를 따르라 할지 모를지언정 지금은 저를 따라오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공문서. 공문서라 하면 공무원이 공공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전부 공문서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사문서, 개인이죠. 개인, 민간이 작성하는 것, 또는 기업에서 업무상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공문서는 아니지만 준공문서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의 공문서 수준 이상의 문서를 작성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기업에서도. 그건 사기업의 얘기죠. 공문서는 다만 공무원이란 전제, 공공조직이란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 사람의 의사나 사물의 행태 또는 숫자, 문자, 기호 등을 활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문서라고 한다. 문서. 두 번째, 행정상의 공문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또는 공무원이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정기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민간이 어떤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 또는 인가, 허가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접수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작성된 문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가지고 가서 또는 우편으로 보내서 접수를 시켜서 공공기관에서 접수가 되면 그 즉시 공문서로 봅니다. 왜 그러냐? 공조직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본 이상은 공문서가 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반드시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할 법적 제도적 사항이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이러이러한 사유로, 또는 법제 몇 조에 이거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이 불편함, 억울함 알지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도 곧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문서의 답변입니다. 그것처럼 민원 문서도 접수가 되면 공문서로 본다. 그 점을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나오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해서 3조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해가지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모든 기타 첨부되는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2차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즉 컴퓨터로 작성됐다는 얘기죠. 그 종이 문서는 문서 작성하는 순간부터 1페이지, 2페이지 양이 늘어나서 그것이 외형적으로 쌓이지만, 전자문서는 외형적으로 쌓이는 건 없어요. 오직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뿐이지. 페이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차이가 있다. 다음, 법률상의 공문서. 이건 형법, 민법으로 나눕니다. 형법상의 공문서 하면 뒤에 나오는 공무서, 형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서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이렇게만 딱 기억하십시오. 기타 복잡한 거는 넣을 필요 없이. 다음, 민사상 공문서. 이것은 민사소송법입니다. 문서 작성 방식이나 취지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이게 민사상인데,
위의 형법상 문서는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엄청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서를 작성한 자가. 그래서 모든 기한은 작성한 자가 기한자로 실명이 즉 실명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시설도 다 실명제로 하지만. 그 다음 문서의 필요성. 모든 행정 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하는데 이 문서가 과거 정부, 과거 시대에는 오늘날 이전에는 종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공서에 가도 사무실 안에 사람들이 앉는 책상에 비례해서 벽에 돌아가면서 캐비넷이 절비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컴퓨터 1인 1PC화 되고 인터넷화 되면서 정부의 문서들은 전부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됐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자문서 원칙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거의 저런 문서를 넣어놓는 장이 과거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많이 저장하고 쌓아놓을수록 그 공간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서의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의사를 기록하고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뭘로? 문자나 숫자나 기호나 등을 활용한다 해서 이 등은 필요시 한자, 영어, 외국어 등도 함께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의사 전달. 전달한다는 얘기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곳에서 나에게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문서의 발송, 도달 등의 유통 과정을 거친다. 발송, 보낸다. 도달, 내게 도착, 접수가 됐다. 이런 의미죠. 이걸 수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신, 발신 이렇게. 보낸다, 발신, 수신, 받는다. 다음 의사의 보존. 이게 바로 자료를 보관해 놓는다, 저장해 놓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시간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자료의 제공. 보관 보존된 문서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볼 수 있고 또는 제3자 또는 업무 인수인계 시에 다음 근무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그게 보존, 제공이죠. 다음에 업무의 연결, 조정. 그 다음 넘어가서 문서의 종류. 공문서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도면, 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작성하는 문서는 공문서다.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전자문서 등등등. 또한 뒤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그럼 공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보내온 문서를 접수한 문서이거나 이것은 공문서로 본다.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다음 사문서입니다. 사. 개인 자격. 거기 뒤에 한자로 사적 이렇게 놨죠. 개인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다만 앞에서 얘기했죠. 행정기관에 제출되어 접수가 된 것은 뭐로 본다 그랬어요? 공문서로 본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요걸 혼돈 또는 기억을 못해서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에 하나는 유통대상 문서입니다. 유통, 보내고 받고 한다. 수신, 발신이 이루어진다. 그걸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되지 않는 문서 하면 그 기관 내에서만 운용, 사용되는 내부 결제된 문서입니다. 자기 조직 내에서만. 그래서 이 문서는 다른 곳으로 발신하지 않습니다. 발신하면 벌써 유통이 되는 겁니다. 유통 대상 문서 중에서는 안에서 유통하느냐, 대내 문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서 유통하느냐, 대외 문서. 이렇게 말을 씁니다. 기관 외에. 그래서 문서에도 보안 등급이 있거나 보안 업무, 귀중한 자료인 경우에는 대외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보안을 중시해라.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끼리만 알자. 밖에는 안 가르쳐 주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외비라는 겁니다. 그 외에 등급이 높은 것은 다 비밀로 분류하죠. 비밀은 1급, 2급, 3급 하듯이. 그런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예가 같은 것은 유통 대상 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통 대상 문서는 수신 발신하면서도 자기 부처 내에서 행정안전부 내에서만 보느냐? 아니다. 법무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로 보낸다. 그러면 대외죠. 같이 유통은 되지만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다음에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법규문서와 지시문서라고 합니다. 법규문서와 지시문서. 법은 헌법, 법률, 명령, 기타 불령, 조례,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상위법,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뭐 이런 식으로 부령해서 장관들도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대신에 지시문서는 다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훈령, 예규, 일일명령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 내에서 그 밑에 하급기관이나 하급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건 전부 지시인데 잘 들으세요. 알리는 건 지시입니다. 명령하는 건 지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네 가지로 나눠졌다.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그 권한을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 행사를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한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냐? 그 밑에 지시하고 혼돈되거든요. 지시 역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또는 하급기관에서 물어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다릅니다. 훈령과 지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걸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근데 비해서 예규는 뭐냐? 같은 지시 내용을 담는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예규는 행정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 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의 매뉴얼이죠.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법규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다 예규로 봅니다. 예규. 예정된 규칙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일일 명령은 당직, 출장, 시간의 근무, 휴가, 병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기록해서 쓰는 것. 이거는 영구 보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 보존이죠. 일시적. 그러나 그 위의 것들은 상당히 기간을 요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시는 장기간은 아니다. 그러면 되죠.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공고문서는 고시와 공고로 나눈다. 고시와 공고로.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다 공고문서. 그 안에도 고시, 공고 등급이 다릅니다. 고시? 우리 삼촌이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그 시험인가? 그게 아니고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정 사항을 널리 알리는 것은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가 아닌 다른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냥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고. 그래서 공고는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공고. 그래서 공고가 많이 내붙죠? 지하철에도 놔붙고, 그렇죠? 터미널에도 놔붙고, 붙여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건 공고예요. 복잡한 곳에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앞에 가면 손을 30초 이상 씻어주기 바랍니다. 또 실내 공간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꼭 쓰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알리는 거예요. 공고. 그런 걸 붙이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는 공고문서, 지시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가 있는데 요걸 잘 구분하는 방법. 이걸 내용 그대로 보고 비치문서는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이나 카드다. 이렇게 외우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해요. 머리가. 돌아버린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비치는 뭔 말이냐?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시켜놓고 하는 뭐 장부, 카드, 명부 이런 것들이 다 비치 문서예요. 비치해놓고 보는 거니까. 근데 민원문서는 다른 거죠. 민원인이 개인적인 어떤 사항을 또는 허가나 인가, 증명 등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때 또는 처리할 때 그 민원문서죠. 민원인이 들어가면 민원문서, 비치란 말이 들어가면 비치문서, 그 외 나머지는 일반문서. 공고문서는 일단 알리는 거다. 근데 알리는 것 중에 고시와 공고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그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밑에 나오는 박스에 있는 회보. 회보는 행정기관장이 소속기관이나 또는 하급기관에다가 어떤 사항을 알려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중심은 과거에 600년 전에 한양 도읍이 바로 경복 팔러시, 경복궁이죠. 경복궁. 태조 이성계가 수립했던 도읍. 거기에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요즘같이 뭐 무전으로 해라, 핸드폰으로 해라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봉화대. 안산에도 가면 있고 남산에도 있고 이 주변에 수락산에도 있고 높은 산들은 다 봉화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경복궁까지 보이지 않으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봉화불을 쏘아 올리면 불을 붙이면 경복궁이 보이는 다른 높은 산에서 그걸 받아서 중계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그것과 여기서 나오는 회보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그죠? 그것도 역시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밑에 나오는 보고서는 어떤 사항,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조사하거나 평가해서 건의하는 것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액면 그대로를 써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 보고서고 그렇지 않고 평가서, 분석 결과서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걸 모두 묶어서 보고서라고 한다. 그 밑에 나오는 체크 포인트 나오는 건요. 1년 번호인데 요거 구분하는 것이 몇 번 나왔어요. 누년 1년 번호 그러면 누계를 계속 버텨서 연도와 관계없이 1년 번호가 계속 넘어가는 걸 누년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작년도에 어떤 문서나 어떤 명령이 110번까지 지나갔다. 그럼 원래 2021년 1번부터가 아니고 110번 다음 111번부터 원래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내년 가면 또 이어서 가는 것. 이건 누년이라고 그러고 연도별 1년번은 매년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원래 1번부터 101번, 100번 그러면 끝나고 내년에 다시 1번부터 가는 이런 형태. 요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문서의 성립은 중요한 것은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이 법적 행정 업무 규정 준칙을 지켜서 작성돼야 된다. 두 번째, 위법 부당하거나 법에 저촉이 되거나 불편부당한 불관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터무니없는 거 내놔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시고 법령에 규정된 절차 형식을 잘 갖춰라. 바로 공문서인 경우는 문서 작성법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종이는 A4 용지를 써라. 종이 문서에 쓸 때는 반드시 검정 또는 청색 컬러를 사용해서 글을 써라. 연필로 쓰지 말고 반드시 잉크나 사인펜이나 유색으로 해서 장시간 보존 변질되지 않도록 해라. 뭐 등등. 그런 기본이죠. 문서의 성립 시기는 언제부터냐? 결재권자 그러면 누구라고 배웠죠? 결재하는 사람. 그 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죠? 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부재 중일 때 대신 결재하는 대결하는 사람. 또 하나는 권한을 위임시켜서
언제든지 내가 없더라도 네가 대신 결제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시간과 공간을 줄일 수 있고 낭비를 막을 수 있죠. 그죠? 권한을 위임시켜서. 그래서 결제. 성립시키는 결제함으로써 성립한다. 결제. 전자문서도 마찬가지.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정보가 보여지는 공간 내에서는 스스로 자기 이름 사인만 하면 인정하는 걸로 되잖아요.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났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빵 나면 우리나라는 통상 어떻게 하냐? 많이 개선되긴 하지만 상대 멱살부터 잡아요.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다가 싸워서 폭행 폭력이 이루어지면 가중처벌됩니다. 기존의 교통법규 위반을 플러스해서 중과가 됩니다. 큰일 나요. 잘못하다는 빨간 딱지가 올라가요. 그러지 말고 일단 정지한 다음에 상대방 또는 나의 신체상의 상해가 없는지를 살피고 또는 염려를 해주고 있다면 빨리 119로 연락해서 병원 조치를 후송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고 아니면 현장 응급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손실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인권이 가장 먼저 아닙니까? 사람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동차는 부서지면 새로 만들면 얼마든지 되고 고쳐도 되는데 사람은 부서지면 고쳐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사람 몸은 생명이 한번 끊어지면 제2의 생명이 있나요? 혹시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없죠. 그래서 결재권자란 행정기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부재중일 때 대결하는 자. 그래서 결재권자란 그러면 요게 다 들어가야 돼요. 요게 몽땅. 첫 번째 행정기관장, 두 번째 권한을 위임받은 자, 세 번째 대결하는 자, 부재중일 때 대신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봐죠. 그 다음 밑에 박스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전자서명 인정.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법이고 전자정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서명하라 또 비밀번호를 눌러라 본인 확인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다음 내려가서 문서의 효력. 효력 발생주의는 표백주의. 문서가 성립할 때, 즉 결재로서 문서가 작성이 끝났을 때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뭐예요? 문서를 작성해서 누군가 결재를 딱 하면 그 문서 자체가 벌써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봐버립니다. 시행기관에 줘서 또는 시행해야 될 부서에 보내서 그 사람이 수중에 들어가거나 받지 않아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했으니까 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네가 안 했으니까 네가 죽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발신주의.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벌써 효력이 발생됐다.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데 또는 해외에 있는데 내가 오늘 우편물을 써서 등기로 보냈거든. 그 순간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중간에 엄청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세, 매매 계약할 때 보시면 처음에 만나서 이 집 팔고 사고 보십시오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 보여줄 때는 등기부상에 등기부 갑구와 얼굴을 딱 열어봐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상대방이 사겠다. 계약서 작성하고 중도금 잔금 치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가서 한 10억을 대출 받아버렸어요. 대출 받았어요? 계약서 쓸 때는 없었어요. 근데 잔금 치른다고 딱 갔는데 확인 안 하면 그야말로 바가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를 때는 꼭 양자 확인하에 처음에 보여줬던 등기부 등본은 무시하고 지금 오늘 계약 작성하는 10월 5일 오늘 이 시간에까지 계약된 또는 대출된
또는 담보로 설정된 것이 없어야 돼요. 그걸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왜? 처음에 등기부등본 보여줄 때 깨끗했으니까 아, 깨끗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고 안 해주면 부동산에서도 처벌받아요. 그것처럼 발신만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나왔는 거 보십시오. 민법 제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이겁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할 수도 있다. 이거 우리 민법에서 나와 있는 건데 부동산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택하냐? 도달주의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를 도자. 도달주의. 뭐라고? 문서가 상대방에게 곧 도달되어야 한다. 이 말은 상대방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인지했어야 된다. 또는 뭐예요? 전자문서인 경우는 상대방, 즉 수신자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된 때입니다. 된 때. 내 컴퓨터를 열었을 때도 내 컴퓨터 상에 그 내용이 도달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성립한 걸로 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사 민사 사건이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그래서 민법 제11조에 나와 있어요. 111조에. 상대방의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이 시간에 설명하기 어렵고요. 민법 시간에 잘 거론됩니다. 요지주의. 여기서 중요한 거. 상대방이 문서 내용을 안 때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는 거를 상대방이 인지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인지했다. 알았다. 그래서 다음 중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서의 효력 발생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요지를 안 하고 인지주의라고 쓰는 사람이 있다. 틀린 겁니다. 인지주의란 말은 쓰지 않아요. 상대방이 인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요지주의고 인지주의란 말은 없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원칙은 바로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전자문서는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됨으로써 입력됐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된 때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공고문서는 고시와 공고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은 고시. 그것이 아닌 다른 기타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은 공고. 근데 어쨌든 이 고시 공고는 문서 효력 발생은 고시 공고된 날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그럼 틀립니다. 5일이 경과한 때 그럼 무슨 말이에요? 5일이 지난 그러면 6일째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요걸 경과한 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기억하시고 기타 다른 행정절차법상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공고일부터 14일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외죠, 예외. 5일이 경과한 때 꼭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기억하자. 다음 넘어갑니다. 문서 작성 기준은 첫 번째, 글자로 쓴다. 그 중에 숫자 또는 날짜, 아라비아, 시간 등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숫자는 괄호로 쓴다. 2차 시험에. 숫자는 문서 작성 시 방법으로 숫자는 괄호로 쓴다. 그럼 거기다가 아라비아라고 써야 됩니다. 아싸라비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날짜는 항상 우리는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도 반드시 앞에다가 서기. 왜? 단기도 있었고 서기도 있었고 불교는 불기도 있었고 그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이란 말을 명시를 했었는데 근래 현대정부에 와서는 석이란 말을 표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이란 말 빠지고 2021년 9월 5일 그러면 2021년 9월 05일 9월 05일 09월 05일 단단히인 아라비아 숫자는 앞에다가 0을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 날짜도 마찬가지. 다만 어때요? 1, 2월인 경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3, 4, 5, 6, 7, 8, 9, 10 우리나라가 13월이 있나요? 없죠.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월에는 굳이 안 써도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은 어때요? 30일 아니면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써줘야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고, 시간은 항상 시분은 24시간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예를 들어서 13시 30분이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오후 13시 30분 또는 PM 1시 30분. 그러나 문서 작성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라고? 정확한 문서 표기 방법은 13시 12시를 넘기고 13시 30분이라고 써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 시간은 사이에다가 뭘 찍는다? 쌍점. 날짜는 사이에다 뭘 찍는다? 온점. 마침표죠. 쌍점은 13시 하고 점을 2개 찍는 거죠. 상하로. 그걸 쌍점. 그리고 30 쓰면 되지. 거기다 다 쓰고 마지막에 뭐가 허전해서 30분 그러면 그 문제도 역시 틀립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점만 찍어서야 된다. 또 시간은 온전하게 이렇게 15시 20분 이렇게 표시해야지 오후가 들어가거나 마지막에 분을 쓰거나 하여간 틀린 사람이 자주 나와요. 혼돈하지 않도록. 이것은 상식이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곳에서도 기록할 때 요걸 잘 지키면 오해하지 않는다. 24시간제로 하는 것은 국가 간에도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액이죠. 금액 역시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또 기록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번 보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더라도 자, 내가 일금 11만 3,456원을 홍길동에게 주기로 했다. 그런데 홍길동이가 그 계약서를 보고 조작할 수 있죠. 일자를 사자로 또는 구자로 또는 그 앞에다가 구자를 하나 더 넣고 점 찍어버리면 900만 원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숫자 앞에다가 시작하는 첫머리다가 일금해서 공간을 두지 않고 써라. 또 일을 구로 고쳐서 구로 써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다가 괄호를 하고 1, 10, 1만 그렇죠. 요걸 안 써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구자 써버린다니까 80만 원 날아가죠. 그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3,456 하고 여기다가 반드시 원 또는 정자를 써줘야 됩니다. 원칙상 이렇게 정자까지 다 써주는 게 정확한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앞에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써놨죠? 만약에 여기 여백이 있어버리면 일십하고 여백이 있어버리면 공간이 있다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써놓을 수 있죠. 그 유변조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일금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또는 금을 넣어주면 돼요. 금이 뭐예요? 금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금자나 일금자를 같이 넣어줘야 된다. 그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앞에 일금을 빼트려 먹는 사람, 마지막에 정은 안 넣어도 정답은 됩니다. 금액 원을 쳐주지 않는 사람. 그 다음 뭐예요? 1인 경우에 만약에 20 그러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여기다가 10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10만 원 지가 손해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일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잘 틀리고. 왜냐? 딱 보니까 되게 쉽거든요. 10만 단위밖에 안 돼요. 늘상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10만 원씩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그러고 그냥 앞에 금자도 빼먹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11만 3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제3자가 위조, 변조 해서 문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지금서부터 이제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돈 관계는 부자지간에도 꼭 헤아려 보고 확인하고 바꿔주고 해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돈을 이를테면 100만 원을 줬는데 아들이 있다가 한 며칠 있다가 아버지 그날 80만 원 주셨죠? 아버지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누가 사기꾼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쓴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봉투를 하나 넣어주면서 100만 원이야. 추석도 다가오는데 너 처가에 선물도 하고 쓸 거 좀 써라. 줬어요. 근데 아들이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아빠 80만 원 들은 거 맞죠? 야 인마 100만 원짜리라고 그러고 줬잖냐? 며느리 너도 들었지? 그랬는데 오후가 딱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급히 사무실에서 쓸 일이 있어가지고 봉투를 찾아놓은 100만 원에서 20만 원, 5만 원에서 4개를 5만 권 4개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 확인 안 했으면 속으로 아버지가 100만 원 그려놓고 80만 원 넣었어. 아버지 정신없네? 한편 아버지가 사기꾼인가? 또는 나는 내가 그걸 깜빡하고 계속 몰랐다면 참 낭패죠.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미안 20만 원 다시 주마. 추석날 왔을 때 주니까 아버지 됐어요. 확인만 하면 됐지. 나는 혹시 아버지가 잊어버리셨나 해서 결국 줬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거죠. 이런 숫자, 금액, 날씨, 시간 등은 철저히 이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 무조건 틀린다. 다음, 바코드는 통상 행정기관명 표시줄 오른쪽에 이 곱하기 2cm 범위 내에 표기한다. 요건 역시 행정기관명,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썼다. 그러면 행정기관명이 있는 끝에다가 바코드 표시하지 앞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쪽번호. 쪽번호는 왜 할까요? 한두 장 이상의 다수의 문서 내용을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또는 중간에 한두 장이 빠지거나 바뀌어서 왜곡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쪽번호를 쓰죠. 대부분은 중앙 하단에 일련 번호를 쓴다. 중앙 하단에 이렇게. 근데 문서가 간단할 때는 대부분 1, 2, 3, 4를 이렇게 씁니다. 아래의 숫자 순서대로. 근데 문서가 좀 복잡하다. 주로 이제 논문인 경우. 그러면 제1장에 1번부터 나갈 때는 1-1, 2, 3, 4. 제3장에 4장에 그럴 때는 4-1, 4-2, 4-3. 이것은 그 파트, 분량이 많은 쪽에서 또다시 순서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세분화된 걸 얘기합니다. 다음 여기서 나오는 판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문서는 간인을 해야 된다. 간인. 이 간인은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간인. 이렇게 표시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문서와 문서 사이에 도장을 쾅 찍어 놓는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장을. 왜? 문서가 여러 장일 때 한 장을 낙장이 생겨서 분실돼서 없어지거나, 그래서 페이지를 쓴다 그랬죠. 페이지가 있더라도 이것이 없는 경우에 요 장에 금액이 다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돈 좀 챙기고 싶다, 또는 내가 덕을 보고 싶다. 금액이 들어있는 내용을 딱 빼가지고 새로이 딱 작성해서 여기다 딱 채워놓고 3번 딱 3페이지 해놓으면 변조죠. 위변조, 낙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 사이에 찍는 도장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 거래할 때, 전세 계약할 때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모가 직접 하지 않고 자녀나 주변의 가족이 대신했다, 대리인 사이에다 도장을 막 여러 개 찍어놔요. 많이 찍었다는 얘기는 관계했던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이걸 간인이라고 그래요. 간인 또는 편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철은 펀칭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철을 해서 묶는 걸 의미하는데, 간인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걸 얘기한다. 인자가 도장 인자죠. 간인.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 행정 시간에 질문해서 내가 이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간인은, 관공서에 간인은 교수님 뭘로 합니까? 그래서 내가 관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관인은 뭐고 간인은 뭡니까? 또 이렇게 나온 거죠. 관인은 관공서의 도장, 그걸 여기다 찍는다. 공공문서는 자기 개인 민간인 자기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관공서의 도장, 이를테면 관공서의 도장은 이렇게 생겼죠. 직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직인. 그래서 행정, 안전, 부, 장, 관, 인,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이렇게 도장이 새겨집니다. 요 끝에 인자까지 들어가요. 이 말은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기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이 도장이 돼가지고 그걸 여기다 찍는 거예요. 관인으로. 그래서 간인은, 공공문서의 관인은 관인으로 한다. 그러면 내 도장은 뭐예요? 내 인감 도장이요. 내 사람에 따르는 도장.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나 증명서상의 사문서인 경우는 이렇게 찍는다. 근데 이렇게 찍어서 이게 구청이나 시청이나 들어가서 관공서에 접수가 되면 이것도 역시 공문서로 본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간인, 관인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 천공도 있고, 그 다음 항목에 표시해서 나오는 부분 잘 보십시오. 첫째 항목은 항상 아래배 숫자 1, 2, 3, 4로 쓴다. 쓰는데 마침표를 꼭 찍고 쓴다.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항목에 구분해가지고 나오는 교과서 페이지 보시면 4 마침표 항목에 구분 나오죠. 이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만 있을 때는 마침표를 반드시 찍는다. 근데 괄호 있을 때는 어때요? 괄호는 뒤에 마침표나 쉼표를 찍지 않는다. 근데 둘째 항목에는 왜 갑자기 가나다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서 분량이 많아가지고 1, 2, 3, 4로만 구분했을 때는 막 계속 늘어나서 복잡한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한 번은 아라비아 숫자면 다음에는 가나다 숫자로 해서 순서를 정해준다. 근데 그것도 또 1, 2, 3, 4 끝나고 그 밑에 세 항목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첫 번째 반괄호. 한글도 역시 반괄호. 그 다음에 또 세 항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온괄호. 앞뒤가 막힌 괄호죠. 그 밑에 또 들어간다 할 때는 동그라미. 그거 표시한 게 이겁니다. 항목 기호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근데 이걸 이렇게 문장 작성할 때 맨 좌측 선단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쓰면 내가 봐도 구분이 안 된다.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제목 해가지고 쓰고 또 그 밑에 번호, 그 다음에 가나다라, 그 다음에 반괄호, 그 다음에 온괄호 순서 있죠. 요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문서를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제일 큰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제목에 따른 소제목, 또 그 소제목에 따른 또 그 이하 제목,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어떻게? 중간에 여기든 또는 여기든 싹 지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정확한 표시는 그러면 반드시 앞에 여기 지금 꺽쇠 2개 있는 거 있죠? 요거 여기도 있죠? 요것이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꺽쇠 하나는 우리 컴퓨터 자판에서는 자음 하나죠. 그죠? 그럼 2개는 한 글자입니다. 가. 그러면 기역 하나, 꺽쇠 하나. 아에 꺽쇠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 꺾어진 꺽쇠는 반드시 한 글자로 보고 2타를 띄운다 해도 맞고요. 한 글자를 띄운다 해도 맞습니다. 같은 의미니까. 반드시 뒤에 2타 띄운다. 그러면 줄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글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특히 제목은 바로 제목 글자 밑에, 또 그 다음번에 한 타 띄우고 1번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 줄을 바꿀 때는 첫 번째 번호에서부터 또 2타를 띄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단의 순서가 바뀌어서 새로 시작될 때는 앞에 어떻게? 반드시 2타를 띄운다. 2타. 그게 앞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상위 항목으로부터, 그죠?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서 들여쓴다. 그게 요거 아닙니까? 상위 항목으로부터 2타. 요렇게 사실 시험지 답에도 표시가 된 걸 고르거나 아니면 2차 같으면 자기가 직접 요렇게 써야 됩니다. 다음 용지. 용지의 기본 규격은 우리 대한민국은 A4 용지를 씁니다. A4 용지 사이즈가 얼마? 210 곱하기 297. 그래서 A4 용지 그래도 맞고요. 210 곱하기 297 사이즈의 종이를 쓴다 그래도 그게 A4니까. 좋은 것은 2개 다 쓰면 제일 똑똑한 놈. 그죠? 그렇게 답을 해야 된다. 다음 넘어갑니다. 문서의 구성. 문서의 구성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눈다. 두문은 글자 그대로 머리입니다. 머리. 몸통, 결문, 꼬리. 그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머리 두문에는 행정기관면과 수신, 그 다음에 괄호 경유 해놓은 것은 요즘 잘 안 씁니다. 꼭 필요한 때는 경유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행정기관, 행정안전부, 수신, 경찰청. 근데 경찰청에 뭘 내려보내려고 그러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총기, 흉기, 무기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명령을 내려보낸다. 예를 들어서. 근데 특별히 총기, 무기 관련은 생활안전국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경유에다가 생활안전국장 이렇게 찍어주면 뭐예요? 경찰청장이 그 문서를 받아보되 그 실무는 생활안전국장이 책임지고 반드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라는 것이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근데 생활안전국장 경유를 넣지 않아도 경찰청으로 보내면 경찰청 기관 내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서법에 근거한 무기 담당은 생활안전국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당연히 생활안전국에 주겠지만 별도로 경유를 넣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쓴다. 옛날에 80년대는요. 참조까지 들어갔어요. 참조. 밑에 경유, 참조. 굉장히 두문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간결하게 행정기관명 수신 정도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서에 해당된다. 다음 본문은 제목줄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법문 내용은 길고 많겠죠. 대부분. 그럼 맨 끝에 첨부 또는 부침 해서 추가로 표라든지 무슨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법문에 들어가요. 법문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문은 마지막. 누가 발신하고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하고 그걸 보내는 부채 주소는 뭐고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뭐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쫙 밑에. 공간은 사실상 여기 글씨로 표시된 표를 보면 결문이 제일 많아 보이죠? 아니다. 내용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많은 것은 법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결문이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 두문이 제일 작겠죠. 그렇다. 사람도 머리가 무게는 상당히 나갔지만 몸 전체로 보면 부피는 얼마 안 되죠. 몸통이 제일 크죠. 그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두문 해가지고 행정기관명 그리고 수신 해가지고 여기다가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목 그 다음 여기 내용이 한 장, 한 페이지 또는 수장, 수페이지, 수십 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결문, 발신 명의를 표시하는 결문. 이걸 구분해 놓은 게 양이 많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많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행정기관명 표시 맨 처음에 두문에 그 다음에 수신자 표시 해서 수신자란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또는 내부 결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외부로 발신하지 않는 내부에서만 보고 판단하게 하는 내부 결제. 그럼 유통되는 문서에 안 되는 거예요. 유통되지 않는 문서 등이 대부분 내부 결제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로고 및 상징. 로고는 다 알죠. 로고. 예를 들어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기한문을 작성해서 내려버릴 때는 항상 꺼진 불 또 다시 보자 또는 산불 조심하자 이런 거 하나씩 넣죠. 그리고 상징은 그 조직에 해당되는 하나의 마크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로고는 상징, 마크, 홍보 문구 등의 범위는 모든 정부 부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하는데 그 로고는 문서 상단에 행정기관명 표시줄 끝에 어디? 왼쪽 끝에 2×2cm 범위 내에 표시한다. 상징, 로고는. 그래서 요걸 말이죠. 요걸 어느 하나를 딱 괄호로 해놓고 2차 시험에 기한문이나 시행문에서 행정기관 표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괄호를 답하시오. 해가지고 로고를 싹 빼든가 상징을 빼든가 해서 나오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문서의 끝 표시입니다. 끝. 여기 지금 복잡하게 해놨죠.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끝 표시한다. 해가지고 밑에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뭐예요? 꼭세 2개. 두타 끝. 요렇게 사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시험 응답할 때요. 시험 문제는 2차 같은 경우는 여기 괄호. 그 다음에 붙임 표시가 있을 때는 한 글자, 즉 두타를 띄우고 표시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 예시. 붙임 다음에 내용이 끝났으면 그 끝에다가 이렇게 끝 두타 띄우고 한다. 요걸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밑에다가 3, 4, 5, 6 해가지고 엉뚱하고 막 첨부시키면 큰일 나죠. 역시 그것도 위변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의 왼쪽 경계선에서 한 글자 띄운다. 어떨 때? 본문,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끝났을 때 이 말이죠. 이 지금 여러분들 예시를 보면 뭐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뒷부분에 종이가 끝났어요. 종이가.
사실상 종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본다면 지금 이 페이지를 본다면 한 개까지 끝나고 더 이상 글자가 지나가지 않아요. 왜? 컴퓨터상의 문서 작성 시에 자동으로 뒷부분 여백과 앞부분 이곳의 여백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고 상하도 여백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까지 오면 자동으로 바뀌어서 줄바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여기 왔을 때 이 말이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문서가. 그럼 이 뒤에다가 또 끝자 쓰면 여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여백을 둬야 되냐? 갑자기 여기 펀칭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문서를 칠해버리면 뒤에 있는 내용이 글자가 감춰져서 안 보일 수도 있다. 또는 종이가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려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줄을 바꿔서 그 다음 줄에다가 바로 이거죠. 씁니다. 여기 끝났어요. 끝나고 줄을 바꿔서 문서 마지막 줄 첫머리 앞에 두 탈을 띄우고 끝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실제 대면 수업하면서 강의를 해보면. 그 다음 표로 됐을 때 여기 나오죠. 표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표 내용이 꽉 찼으면 표 바깥 첫 줄에 이와 같이 두 탈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하는 것이 정답. 근데 표 안에 공간이 많이 비었어요. 위에 1번부터 쭉 내려와 10번까지 하고 나니까 그러고도 밑에 칸이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겠죠? 칸이 비었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두면 다음에다가 좋은 내용이라면 자기 이름도 넣고 자기 아들도 넣고 돈 타먹으려고 만약에 넣는다. 큰일 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끝나는 칸 다음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다가 이와 같이 이하는 빈칸이다 해버리면 그 다음 밑에 아무리 들어가도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변조된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문서 작성 방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설명 안 해도 이해되겠죠? 궁금한 사람은 다시 한번 책을 앞에서부터 체크해 보길 바라고 시험 문제 풀이할 때 또 강조가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서 기한자, 검토자, 결재권자 해 나오는 중에서 직위가 없으면 직급을 온전하게 쓰되 이 말은 뭐냐면 사무관 이상은 다 직위가 있습니다. 무슨 계장, 무슨 과장, 무슨 국장 이렇게 직위가 있는데 사무직 밑에 사무관 밑에 6급 이하 주사급 이하는 별도의 어떤 직위를 잘 안 써요. 그냥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있어도 대외적인 명칭을 쓸 때는 잘 안 써요.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외 직명을 별도로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제도관, 무슨 지도관, 무슨 사무관 이렇게 명칭을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 지나가서 주소 우편번호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쓴다. 맞죠? 도로명 주소. 옛날은 무슨 동 몇 번지 몇 통 몇 반 이걸 지금은 무슨 도로 몇 가 뭐 이런 식으로 쓰도록 다 변경했다. 지금도 옛날 주소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도 아직 공공기관에서도 두 가지로 자료가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공적 문서 작성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몇 번지 그죠? 세종대로 몇 가 이런 식의 표시를 하도록 도로명이죠. 세종대로 청와대 좌우 앞면은 전부 세종대라고 합니다. 세종대로 세종임금을 딴 그 대로 도로 이렇게 표시하죠. 광화문은 광화문로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행정업무 처리 제3장 조금만 하고 쉴게요. 기한의 개념. 기한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기한. 그 다음에 문서를 접수했을 때 그 문서 내용을 정리하는 기한. 또는
법령, 훈령, 예규 등을 근거로 작성하는 기한. 마지막 하나, 순수하게 자기 발안. 이게 뭐예요? 자기가 낸 아이디어로 어떤 정책 관련 내용을 기록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은 모두 기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중 기한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고르면 나올 수 있겠죠. 상급자의 지시사항 기한,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는 것도 기한, 법령, 훈령, 예규 등을 근거로 하는 것도 기한, 마지막에 순수한 자기 발언을 하는 것도 기한. 기한이에요. 그 다음 중 아닌 것 해가지고 기한 84. 그럼이 답이다. 그죠? 요 네 개를 잘 기억하자. 기한의 원칙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은 누가 하느냐? 기한을 할 수 있는 권한자 해서 시험에 또 나와요. 멍한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누구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삼촌이 공무원인데 삼촌인가?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기한자가 될 수 있다. 정답은 공무원 누구나가 이래도 맞고 누구든지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한 작성할 때는 왜 하냐? 첫 번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기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법적 범위가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사한 것을 처리했던 과거 선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논문을 쓸 때도 그냥 어느 날 자기가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내 꿈을 꿨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더라. 기가 막히네. 해가지고 그걸 글로 써서 특허 내겠다. 미친놈. 그죠?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게 아니고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이론이나 사물을 새로이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이 지금 마카펜입니다. 보드 마카펜인데 그 전에 뭘로 쓰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지를 옛날 걸 봐야 돼요. 옛날에 선생님들은 나도 옛날에 강의할 때는 항상 백목으로 썼어요. 흑판에다가 시커먼 판에다가 주로 다크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었죠. 흑판이. 거기다가 하얀 백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먼지도 나오고 썼다 지울 때 잘 지우지도 않고 힘드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전부 이렇게 마카펜으로.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것은 학교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앉아서 서서 강의하면서 모니터 화면에다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영상 강의 촬영할 때 그렇게 강의해 본 적도 있는데요. 전문 영사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그런 것처럼 선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논문도 과거에 이런 이론에 대해서 논문 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보고 그걸 모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집중해서 보니까 요렇더라.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거다. 그래야 자기 논문이 돼요. 그러면 교수님 앞에 걸 옛날 사람들 거 뺏기면 표절인데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인용이란 글씨를 넣어야 돼요. 홍길동이가 쓴 내용을 내가 빌려 썼다. 홍길동 몇 년도에? 1995년도에 괄호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그걸 쓰면 또는 그걸 많이 쓸수록 논문은 참 골고루 많은 자료를 인용해서 연구했구나. 오히려 좋은 논문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거 지워버리고 그대로 벗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마치 지가 한 양. 그죠? 그럼 범죄예요, 범죄. 남의 그 지식을 훔쳐다 쓴 것 때문에 범죄예요.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서 자료 수집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실태조사는 현장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해 본 다음에 그 해당 기관 또는 그 업무를 받아봐야 될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입장을 고려해서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 중에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가급적이면 문서 작성할 때도 존칭어를 써라. 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거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대놓고 내가 공공기관에 있다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할 것. 그럼 받는 사람이 되게 기분 좋겠다.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글을 작성해야 된다. 그 뒤에 또 원칙에 설명이 될 겁니다. 문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